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SBS의 스브스 뉴스라고 알고 계시죠? 네. 거기 보니까 어제 재미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이상한 병이 나돌고 있대요. 그래서 난 병이라고 하길래 뭐 콜라병이나 맥주병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병이 나돌고 있대. 근데 이 병이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폭언을 일삼게 된대.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요? 이거는 무슨 뭐 좀비가 되는 그런 병인가요? 스브스 뉴스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소통 부재병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생긴 병이란 얘기겠죠. 근데 이 스브스 뉴스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등장했대요. 뭐 백신 뭐 이런 거 같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약일까 봤더니 엘리베이터 벽에 붙인 메모가 바로 그 약이래. 왜 며칠 전에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다. 인사 좀 하자. 그렇죠. 그런 메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모가 어떤 게 있나 봤더니만 이런 메모가 있네요. 메모가 좀 긴데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밤늦은 시간 노래 연습은 자제합시다. 이렇게까지만 쓰면 사람들 이거 진짜 노래 부르는 분들은 화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 점수는 뭐 이러면서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에 부른 노래 미워요는 39점, 무슨 노래는 34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은 거야 그분이. 그리고 또 평도 적어 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고음이 잘 안 올라가고 이탈이 일어나는군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뭐 이런 조언까지 써놓으신 거야. 이탈, 전문용어로 삑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물을 아무리 먹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 조언 뒤에는 이런 말까지 써놓으셨어요. 혹시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이게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가실 것이라면 노래방 가서 연습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 거야. 이거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엔 좀 화가 나지만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시면서 피식 웃으시면서 이분이 진짜 얼마나 괴로웠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드를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네. 또 이런 글도 있대요. 이거는 아마 겨울에 붙인 메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 동안은 추워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고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이젠 집에서 장난치고 재미있게 뛰어놀아도 돼. 단 따뜻한 봄이 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기다. 그리고 끝에 아래층 아저씨가. 이거 보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아래층 아저씨니까 다행이지. 유괴범이 그랬으면 큰일 났겠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진짜 불치의병으로 불리는 소통부재병이 아파트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이와 같은 기발하고 위트 있는 메모를 본다면 이 병 금방 고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층간소음이다 뭐 이래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런 방법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담배 연기 같은 경우. 담배 연기는요,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바베큐 연기는 좋지만 담배 연기는 사양합니다. 밑에 분이 그거 보시고 바베큐 연기를 아마 올려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은행의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죠. 그러면 1% 아니면 0점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실질 금리만 따지잖아요. 아예 마이너스까지 추락했대요. 마이너스요? 그렇죠.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요, 한국시티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참 착한 기업통장 뭐 이런 거에 명목 금리를요 0.1에서 0.01 이렇게 내려버렸대. 0.01? 이거 이자 주나만 할 것 같은데. 진짜 세금 보통 예금 금리에는 15.4% 붙이잖아요. 예. 이것 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0.01에 15.4
아, 이건 무슨 뭐 장난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1,000만 원을 이 참 착한 기업 통장에 넣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제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래요. 1,000원. 그렇죠. 0.01이니까. 근데 거기에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겨우 846원. 1,000만 원 넣었는데 846원.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는 거야. 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란 얘기인 거죠. 진짜 이제 돈이 있더라도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장판 밑으로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차피 이렇게 은행에 돈 넣을 사람도 많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럼 고민 아예 덜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맡길 돈 없으니까 금리도 생각하지 말아라. 정부가 국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화제의 인물이죠.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그룹 전사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느라 지금 난리죠.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인데요. 신동빈 회장이 오늘 미국에서 특파원들을 만났대요. 아니, 한국에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가 있어요? 지금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에탄 크래커 에틸렌 글리콜 합작 사업 기공식에 이 아저씨가 가 있다는 거야. 어허. 그러니까 롯데도 화학 쪽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공식을 간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특파원들,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짜 죄송하다. 책임을 느끼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모든 회사에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에 협조하도록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대. 지가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 이 질문에 약간의 영향이 있다. 빨리 수사가 끝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즘 또 다른 화제인 호텔 롯데 상장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 그룹 측이 잠깐 연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신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한 연기가 아니고 연말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꼭 상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에 귀국을 하겠다. 그때쯤 되면 검찰 수사가 뭐 종결이 되나 보죠? 그런가요? 예전에도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도 아마 일본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 신 회장이. 근데 수사가 거의 끝나니까 돌아오더라고. 그렇군요. 오늘 또 재미난 주장이 하나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번대.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행복감이 저조하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복도 추이와 설명 요인. 보고서 이름이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나 건강기대 수명, 뭐 이런 행복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매우 좋은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다른 나라보다 낮대. 예.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올해 유엔이 지난 3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순위는요, 전체 157개국 중에 58위, 작년보다 11단계나 낮아졌대요. 이 순위는 1인당 GDP, 건강 기대 수명, 이런 객관적 수치가 있는 두 가지 요소와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지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처럼 객관적인 요소, 여기서는 세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주관적인 요소에서는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평균보다 주관적 요소는 낮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헬조선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국민들을 꾸짖기 위한 이런 보고서가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맞아요. 객관적인 지표야. 상위 1%. 얘네들 돈이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요, 최근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그겁니다. 삼성이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호. 그런 겁니다.
일단 이무재 고문에 따르면요,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래. 아니 그러면 뭘로 입사한 거예요? 자기는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전산실 직원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하. 그리고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대요. 아, 이부진이 아니라 이무재 고문이. 그렇습니다. 이 이무재 고문은요, 최근에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월간지와 인터뷰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부진 사장과 교제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삼성이 주장하는 건데 이게 구라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했답니다. 아하. 그리고요, 이부진 사장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원래는 결혼을 안 하고 때가 되면 물러나려 했대. 그런데 동생 이서연 씨죠? 동생이 결혼을 서두르니까 이건희 회장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까지는 자기도 마음이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임고문은 재벌가 사이로서 겪었던 고통도 털어놨어요. 삼성과의 맞사위로 미국 MIT 경영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2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에 아내가 발견을 했대요. 아. 그리고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다. 이게 이부진과 삼성 측의 주장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우리 집에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만 무려 18명. 18명이 있었다는 거야. 8명도 아니고 18명이나? 18명. 이 18명이 근무를 했는데 과연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서 이부진을 때릴 수 있었다고 쳐도 이 18명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지. 그러겠네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요,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옛날에 부마는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대. 아, 부마가 뭡니까? 왕의 사위잖아요. 그렇죠. 이건희의 사위라는 얘긴데 이부진 덕에 사장 딱지를 달고 있는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산속에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부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삼성이 정말 왕이 다스리는 조선시대 제국주의 그런 국가와 다름이 없다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임고문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이재용한테 문자를 보냈대. 도와주세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재용이 답신이 왔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아, 이거 도대체 뭔 얘기예요? 뭔 선문답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 거고, 2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래잖아. 경호원으로 돌아가란 얘기 아니야. 사장 자리 내려놓고 일개 경호원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이 마지막이 정말 자식을 둔 같은 아버지로서 눈물이 나게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아들이. 아, 그래요? 근데 아들로부터도 아버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래요? 왜냐? 이건희 회장의 손자이기에 나에겐 아들이 너무 어려웠다. 아이고, 참네. 우리 왜 막장 드라마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출신이 미천한 엄마가 애를 놓으면은 보통 이 출신이 미천한 엄마들은 재벌가 아들내미랑 결혼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 놓자마자 경호팀에서 와서 얘를 데려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임고문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성가에서 그런 역할을 했겠죠. 아빠 얼굴 보지 마. 너는 세자니까 세자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돼. 옛날 세자들은 부모 얼굴 안 봤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21세기에 진짜 봉건 왕조 시대 이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지. 홍길동처럼.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개념조차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불쌍해라. 근데 참 답답한 게 임 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죠? 삼성가 사람들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시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혹시 이부진이 모래시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경호원이었던 이무재,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잖아요. 뻑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고문을 혹시 이정재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모래시계 보면은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남는 그 테마송이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 여기까지. 뭐 아재 개그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휘파람도 잘 부네요. 근데 모래시계에서 경원을 했던 이정재, 그죠? 이정재가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죠? 아, 저기잖아, 임세령. 임세령 전 이재용 부회장의 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 관계라는 게. 돌고 도네.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안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는 거야. 동생이 원래 회사를 다녔대요. 근데 그 회사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작가가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만 선호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동생도 너무 힘들어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대안? 솔직히 말하고 싶은 대안은 있었지만 이 대안 얘기해봤자 이게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 지인 동생한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장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 대안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 또 여러 사람들의 연대와 희생,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혹시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다시 곱씹어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대안이라고 핀잔받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얘기하는 대안이 말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또 아니 이거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이건 얘기 안 하나? 뭐 이런 얘기 언제든 저희한테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요. 금리 인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까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게시판에도 어느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지난번 브리핑 시간에 금리 인하 얘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마침 이 금리 인하가 일자리랑도 연결될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번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지난 9일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죠.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당초 전문가들은 인하 아니라 이번 달에는 동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내릴 거라고 점쳤던 전문가는 진짜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언론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인하가 아니라 전격 인하다. 전격이란 말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언론들이 그야말로 한호했어. 뭐냐면 기재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잘한 일. 기재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증시 쌍수 들어 한호. 증시에서 금리 인하했다고 쌍수를 들었대. 또 전문가, 또 주택업자, 반색, 금리 인하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거든요. 마치 이 기사만 보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덕분에 경기가 죽어가던 경기가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예. 저희가 물론 짧게였지만 브리핑에서도 이게 과연 그럴까?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뭐 좀 허무하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결코 바른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한은이 왜 금리를 인하했었을까?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왜 금리를 인하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왜 허무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 이유를 쉽게 찾기는 힘들지만 하는 총재의 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금리 인하 당일 이주열 하는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반기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방 위험이라는 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예. 게다가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보자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한국은행은요. 지난 1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몇으로 내놨는지 아세요? 3%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4월 되니까 이거를 하향 조정했어. 2.8%로. 이때 설명하기로는 상반기는 한 2.9%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2.6%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2.8%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또 6월 되니까 금리를 인하했잖아. 그리고 이 총재가 하방 위험이 더욱 커졌다. 이건 뭔 얘기냐면 4월에 조정한 것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자꾸 내릴 거면 뭐하러 처음에 그렇게 잡아놨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아직 상반기가 반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15일이니까.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나 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경제지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봤더니만 올 상반기 아까 이게 2.8%로 내리면서 얘기했던 2.9% 달성 보니까 택도 없어 보이는 거야. 거기다가 하반기 2.6% 이것도 지금 스코어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 정부에서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추경 써서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추경 카드라도 써야 하는 게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추경 카드 그냥 막 쓸 수 있나요? 실탄이 있어야지 쓰지. 실탄이 그렇죠. 없어요 지금. 지난해 메르스 사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추경 엄청나게 슈퍼 추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갖다 썼잖아. 예. 또 올해 들어서는 총선 앞두고 엄청난 퍼주기를 됐거든요. 지금 국간에 돈이 없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도 이제 하방 성장률 위험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정부 입장에서는 하늘을 부추겼겠지. 야, 추경은 쓸 거 없는데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마지막 카드라도 쓰자. 이거 이대로 경제가 추락하는 거 보고 있을래? 이주열 총재를 압박했겠죠. 금리라도 인하하자. 경제 성장률 붕괴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번에 내려간 금리가 1.25%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우리는 1.25%니까 여유 있네. 금리 인하 카드 더 쓸 수도 있네. 근데 왜 마지막 카드라고 하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금리 인상 당장 이번 달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7월 아니면 9월 거의 예정된 수순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내 금리를 더 내린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도박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금리를 더 내리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한다. 이거 진짜 금융시장 붕괴 보이는데도 도박을 하겠다.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아닌 얘기거든요. 이 때문에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금리 인하로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졌다. 실효 하한선? 이게 뭔 얘기일까요? 금리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 이상 더 내려가면 이제 효과고 뭐고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란 얘기인 거야. 금리 이제 더 이상 내리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경고한 거지.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해 주지만 다음번에 또 금리 인하하자는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정부한테 대놓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으니까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 네. 괜히 대드는 것 같잖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얘기를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기준금리는 이제 벌써 최저선까지 내려왔어요. 경제 성장률 하락? 어차피 불가피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고 오늘 주제 일자리만 놓고 보자면 박근혜 정부가 올 들어 강조했던 일자리 70만 개 창출? 이거 벌써 물 건너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70만 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게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정부가 7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을 엄청나게 압박했잖아. 대기업한테 일자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 내면서 국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만듭니다. 뭐 이렇게 삼성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제 대기업들도 더 이상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대기업들 일자리 만들겠다 했던 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식으로 신입사원 뽑았었다. 실제 전체 직원 숫자 늘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워낙 압박하니까 그냥 뽑는 정부 장단만 맞춰줬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겠다.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IMF 때 버금가는 취업난이 닥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진 거야.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정부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겪는 이런 일련의 고통들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는 80년대, 90년대 했던 그 마인드로 정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예전 버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박 PD 얘기처럼 이제는 인식을 아예 바꾸고 판을 바꿔야 돼요. 그 판을 바꾸는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일단 아까 IMF 때 버금가는 취업난이 닥친다? 아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청년 고용 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숫자가 진짜 끔찍해. 지난해 8월이에요. 올 8월이 아니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조사해 봤더니만 무려 34.2%래. 그리고 청년층 체감 실업자가 179만 2천 명. 179만 2천 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층.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당시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8%였거든요. 공식 실업자는 34만 5천 명에 불과했어요. 숫자 차이가 너무 크잖아. 왜 이럴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현대경제연구원은요.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죠. 여기 공고에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고용보조지표 3. 이거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죠. 이 고용보조지표 3는 공식 청년 실업자의 청년층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 또 입사시험 준비생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발표하는 숫자거든요. 이 고용보조지표 3의 실업률은 22.6%였어요. 그리고 실업자는 113만 8천 명. 아니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얘기한 건 이것보다 더 높잖아. 왜 이렇게 높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우리나라 청년 고용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요. ILO 기준보다 더 높은 수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용보조지표 3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선 빠지는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뭐가 빠지냐? 그냥 놀고 있는 청년, 또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봤더니만 아까 얘기대로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자가 179만 2천 명,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이런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온갖 변수들을 다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 지표 얘기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가 나온 게 거의 1년 전이에요. 근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경제 사정이 나아졌나요? 더 나빠졌죠. 그러면 현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아마 40%가 넘을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게다가 아까 얘기대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더 하락할 거 아니에요?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체감 실업률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IMF 때 버금가는 취업 대란이 온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직자들은 대기업에 입사하나 중소기업에 입사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구직자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눈높이 좀 낮춰서 중소기업 가지? 이 조언조차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둘 다 일자리 없어. 일자리 안 뽑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취업난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있기나 한 건가요? 일반적인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대안으로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대기업들한테 일자리 늘리라? 압박해도 대기업들 폐째라고 나올 거 아니야. 경제 성장률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신입사원 뽑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청년층한테 너네 좀 눈높이 낮춰가지고 그냥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해? 비정규직조차도 일자리 씨가 마를 가능성이 많아. 기존 대책으로는 해결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예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대안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대안이 이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인상 이거거든요. 아니 최저임금 올리면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데 중소상인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실제로 따져보면 최저임금 인상하게 버리면 중소상인들이 진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 진짜 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중소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일단 현재 경제 위기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현재 경제 위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기업이 제품을 못 만들어서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제품은 잘 만드는데 사지를 않아. 수요가 없어.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왜?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신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올해 얼마까지 상승했는 줄 아세요? 170%. 가처분 소득보다 가계 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빚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 돈을 다 빚 갚는 데 써도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소비를 하고 싶어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얘기대로 최저임금 여기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임금을 상승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얘기대로 당장 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중소상인들 부담은 커지겠죠. 망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서민들이 이 올라간 임금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임금 가지고 저축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임금 받으면 이 중소상인들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외식도 하고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냈네. 학원도 보내고 임금이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일단 매출이 늘어나면 가게가 좀 잘 되네? 그러면 좀 더 비싼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져요. 만약에 내가 슈퍼를 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쌓아놔야 되잖아. 냉장고 더 구입해야 되잖아. 또 TV 같은 것도 좀 큰 걸로 바꾼다던가. 또 자동차, 트럭 그동안에 한 10몇 년 쓰고 있는데 매연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쓰던 트럭도 새 거로 바꿀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 아무리 푸시해도 살아나지 않고 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내수 살리겠다고 해왔던 정책 보세요. 그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증명이 됐잖아요. 법인세 감면해봤자 기업들이 돈 썼나요? 다 저축만 했잖아. 낙수효과, 부자들 잘 살게 해주면 그 부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낙수효과, 이거 효과 없다는 거 IMF에서도 인정을 했잖아. 반대로 해보자는 거지.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분수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 거죠.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비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나라가 있죠. 미국. 미국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타파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내놨잖아. 그 신무기가 뭔지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죠. 최저임금 실험이란 말이에요. 2012년부터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이른바 $15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었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여기는 2022년까지 $15 올리는 안이 벌써 통과됐다. 그리고 코네티켓,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뉴저지 여기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 의회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로 올리자 이 법안을 상정을 했거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 만장일치. 자본주의 심장에서 이런 $15 최저임금 올리겠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국과 비슷한 나라가 있잖아. 그 전에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렸던 영국. 영국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생활임금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이게 국민투표를 진행했잖아요. 부결은 됐긴 했지만. 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런 논의를 할까? 상위층만 잘 살아서는 경기가 결코 살아나지 않는다. 경기가 오히려 침체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깨달은 거야. 자본주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든든한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를 알고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도 빨리 배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 분들 이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다음 주 중에는요. 노사가 내년도 첫 인상안 이거를 제시할 예정이래요. 현재 나오는 주장에 따르면요. 노동계에서는 1만 원 인상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이거 동결하자. 이렇게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대요. 좀 갭이 크네요. 상당히 크죠. 거의 4,0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 최저임금이 되게 화두였잖아요. 이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었고, 새누리당은 이게 좀 말장난을 했죠. 9천 원까지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말장난이라고 한번 지적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00원 인상 효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당연하고 2019년까지 202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너무 극하게 나빠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잖아. 그러면 금리 인하는 전격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전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려면은 법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을 마련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수저, 은수저 출신들. 그러니까 야당 아까 얘기 드렸던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놓은 거야. 2020년까지. 정의당? 여기는 좀 믿었는데 여기도 2019년까지. 왜 이때까지 기다리냐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안 급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야당을 움직이자는 거죠. 야당을 압박해야 돼요. 어떻게 압박할까? 현재 노동당이라고 국내에도 있거든요. 네. 이 노동당에서 뭔 일을 하고 있냐면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 청원을 받고 있어. 여기 저도 들어가서 했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넣으면 이 입법 청원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동당이 하고 있는, 노동당이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명도 없기야 하지만 이 입법 청원 진짜 몇십만, 몇백만이 청원서에 동참을 하잖아요. 서명을 하잖아요. 야당에서 그냥 2020년까지, 2019년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당장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안 물론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최저임금 1만 원 법안 입법 청원 이런 노력들이 쌓인다면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고 이런 선순환이 되고 결국 우리 애청자들도 가장 원하는 대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 이벤트 하는 책 비즈니스북스의 구글의 미래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문장 기억나시죠? 10% 늘리는 건 힘들지만 10배 늘리는 건 쉽다. 이런 생각 왜 구글만 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판에서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아예 판을 뒤집는 이런 혁신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구글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인 정책 내놔가지고 하면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들은 그건 구글이고 여기는 한국이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최저임금 나랑 상관없는데 난 정규직인데 난 비정규직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일자리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경제 성장률 점점 떨어지게 되면 현재 일자리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 내가 언제 최저임금을 받는 신세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그거 막기 위해서는 당장 최저임금 인상해서 대기업 일자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내수가 살아나서 대기업 일자리까지 튼튼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랑 상관없는데 최저임금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럴 수 있겠네 동의하신다면 노동당을 응원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1만 원 입법 청원만은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보험 다 들잖아. 암 걸려서 드나요? 아니잖아요.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 글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학교를 중퇴했다. 시골에서 시작한 구멍가게는 파산했다. 빚 갚는 데만 15년 걸렸다. 결혼을 했지만 불행한 결혼이었다. 하원에 출마했지만 2번 낙선했다. 상원에 출마하고도 2번 낙선했다. 명연설을 했지만 청중은 무관심했다. 반 이상의 국민은 그를 무시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링컨? 역시 똑똑해. 링컨입니다. 아니, 이렇게 링컨은 재주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링컨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링컨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그 정도 고통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신문사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국장의 요구 때문에 신문사 관두고 우리 뭐 할까 고통스럽게 고민하다 이 팟캐스트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우리는 위대한 인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내미는 회사에서 아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사님. 기사님. 기자님이 아니라 기사님. 차 모는 줄 아시겠네. 저 존경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